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오늘은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조금은 혼란스럽고 또 조금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힘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대해 강조했고, 왜 언론이 문제인가라는 책에서는 정말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는가? 우리의 생각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생각한다는 착각에서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색깔, 한 단어, 한 가지 일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일들이 너무나 빠르고 별 노력 없이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즉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뇌는 전체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은 정보 토막들을 성공적으로 종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 세계의 풍성함과 복잡함을 비추는 내적 영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은 그저 의식의 흐름에 따른 순간적인 내용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씩 감각과 신념, 욕망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며 행동을 취하고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인간의 생각을 추출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무의식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시각 체계는 동시에 두 가지 개별적인 장면을 한 번에 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뇌의 협력적인 계산 방식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만큼 새로운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책은 한 부분을 선택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지만, 이 책은 책 중간중간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골라 읽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한다는 착각. 우리는 속고 있다. 우리의 언어적 설명과 감각적 경험 모두 고체 상태로 가장한 수증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을 비추는 거울이라든지 외부 현실의 내적 복제라든지 뒤틀린 무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 뚫고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편적이고 놀랍도록 대충 쓰인 경험, 그리고 대략적인 기억의 회상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흐름 아래로는 확실히 아무것도 없다. 물론 떠들썩한 뇌 활동은 있지만 더 이상의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각과 기분, 감정은 의식의 흐름을 관통해 흘러간다. 가끔 지난 150여 년 동안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인간 본성의 비밀을 실제로 어느 정도나 밝혀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철학적 반성과 문학적 상상력, 아니면 평범한 상식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왔는가. 마음과 뇌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자신에 대한 직관적 개념을 얼마나 밝혀냈는가. 세심한 실험을 통해 위대한 착각을 점진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관적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그 속임수를 알게 된다면 그 속임수가 우리의 언어적 설명이 지닌 표면상의 견고함에서 그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던진 시각적 세계에 관한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창의적인 마음은 그 질문들이 궁금해지자마자 나의 행동과 신념과 동기에 대한 정당화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왜 물 웅덩이가 생기는지, 어떻게 전기는 집 둘레에 흐르는지 궁금해하고
즉각적으로 의식 속으로 불쑥 떠오르는 설명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의 어떤 요소에 의문을 가지면 더 많은 설명이 등장한다. 우리의 창조 능력은 너무나 능수능란해서 이러한 설명들이 내면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고 상상할 정도다. 물론 그 답은 순간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기에 설명적 깊이의 착각은 우리를 장악한다. 따라서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고려하든 언어적 설명을 고려하든 간에 이야기는 같다. 즉, 정신적 깊이는 착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생각의 순환을 위한 4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집중은 해석의 과정이다. 매 순간 뇌는 목표로 삼은 정보의 집합에 연결되고 그 후에 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려 한다. 목표는 그 감각적 경험의 측면이나 언어의 파편 또는 기억일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식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감각적 정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는 것이다. 감각적 입력에 대한 뇌의 해석 결과는 의식적이다. 즉, 우리는 세상에 대한 뇌의 해석을 인지하지만 이 해석이 구성된 곳에서 나온 원재료와 구성 과정 자체에는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는 그 밖엔 아무것도 의식하고 있지 않다. 모든 의식적 생각은 감각적 정보의 의미 있는 해석과 관련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감각적 정보의 의식적 경험을 하지 못한 반면에 그 감각적 결과는 의식한다. 감각적 정보는 반드시 감각을 통해 수집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꿈이나 공상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수의 감각적 정보는 당연히 외부 세계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 몸에서도 생겨난다. 여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 애쓰는 감각과 지루함 같은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또는 그것에 수반되는 이미지를 의식하지만 추상적인 생각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의식하지 않는다. 이제 이 3가지 제안을 4번째 원칙으로 함께 엮어보자. 나는 개별적인 의식적 생각이 감각적 입력의 의미 있는 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의식의 흐름이란 무엇인가? 이는 그저 생각의 연속에 지나지 않으며 감각적 입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순차적인 구성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경험의 불규칙한 축이다. 특히나 생각의 순환은 순차적임을 명심하자.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즉흥시인이며 감각적 입력으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정신기관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만들어진 의미를 인식할 뿐 그러한 의미가 생겨난 과정은 감춰져 있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우리의 즉흥곡은 너무나 유려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답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한 번에 생각 하나씩 우리 마음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따금 생각이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썼던 이름, 하는 것을 잊어버린 일, 가끔은 우리가 씨름했던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통찰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무의식적인 배후 사고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과거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휘 넘어갔을 때 생긴다.
처음에 우리를 꽉 막히게 했던 쓸모없는 정신적 올가미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졌기에 예전에 우리를 피해가던 해결책이나 어떤 경우에 어렴풋이 의심해 오던 그 해결책이 놓인 지점을 보게 된 것이다. 해결책을 알아채는 것과 해결책을 찾는 것 간의 구분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의 증거를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흘러가기도 한다.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기 시작한다는 케큘레이의 백일몽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가 순간적으로 받은 통찰은 분명 벤젠의 구조가 고리 또는 원이라는 낌새였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그는 정확한 답에 도달하기 전까지 끝도 없는 잘못된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실제로 케큘레는 벤젠 고리의 상세한 구조를 신중하게 잘라 맞춰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정답을 확보했음을 알았다. 따라서 번뜩이는 통찰이란 번뜩이는 낌새라고 이름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순간의 아래층 낌새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한 사람의 뇌가 어떻게든 완전한 답을 만들어냈고 이를 처음부터 의식적 마음에 제안하기 전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했으리라고 착각하기란 너무나 쉽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은 당연하게도 무의식적 생각을 많이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검토와 분석은 순간적으로 정신적 섬광이 번쩍인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다. 생각해보면 이는 위대한 착각의 또 다른 변주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각적인 세계 전체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느끼듯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쉽게 해결책을 파악한다고 해서 모든 해결책이 영감을 받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장착된다고 상상하기 쉽다. 번뜩이는 낌새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것이 밝혀졌다면 그 이유의 확인 과정은 쉽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던지는 각 질문은 순조롭게 답을 찾아낼 것이고 지적인 퍼즐의 모든 조각은 제자리로 꼭 맞아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만 의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전기화학적 파동의 흐름으로 소통하는 1천억 개의 뉴런의 연결망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껏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그저 세계를 이해하려는 아니 세계의 작은 일부를 이해하려고 뇌가 시도한 결과만을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매우 복잡한 협력적 계산, 즉 뉴런 1천억 개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감각과 기억에서 생겨난 엄청난 양의 정보에 의존하는 계산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휴대용 계산기나 검색 엔진 또는 지능형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판독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가 덧셈이나 검색어 또는 질문 등을 입력할 때 판독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만 그 답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과 타당한 이유는 절대 주지 않는다. 우리는 계산기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진법과 검색 엔진이 탐색하는 외부의 강화람 또는 영리한 추론과 지능형 데이터베이스에 내재된 거대한 지식 베이스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지와 단어, 기억에 집중할 때 본질적으로 이렇게 묻는다. 저기서 무엇을 알 수 있지? 의식적인 판독이 마음속에 떠오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한 판독의 이면에는 현재의 감각적 입력과 과거의 기억 흔적에 반응하는 뉴런의 복잡한 연결망 전체에서 발화되는 정기적 신호의 번복이 존재한다. 이것이 무의식의 진짜 특성이며 우리의 더디고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지지하는 신경활동의 엄청나게 복잡한 패턴이다. 결정적으로 각 생각의 순환 내에서 일어나는 신경처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과정이 아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협력적 신경 활동의 패턴이며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폭넓은 기억을 참고해서 현재의 감각적 입력으로부터 가능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감각적 입력에서 특정한 해석만 인식할 뿐이다. 우리는 휴대용 계산기가 내장된 컴퓨터 칩의 설계와 작동을 판독할 정도로만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물학적 작용을 자각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는 협력적인 신경활동의 흐름을 자각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적인 계산의 산출물인 의미와 패턴과 해석을 의식하고 또 의식할 수 있을 뿐이다. 의식은 감각세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알아차리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각 생각의 순환에서 나온 결과이지 내면의 작용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생각 같은 것도 없다. 단 한 가지 유형의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며 그러한 생각에는 각각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의식적인 판독과 그 판독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생물학적 작용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의 과정에도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과 미술과 문학과 영화에 등장하는 인생에 비교하며 가끔은 한 발짝 물러서서 삶의 다양한 조각이 어떻게 함께 들어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속한 집단,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노력한다. 미술과 문학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제고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인가? 그리고 미래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인가? 이러한 광범위한 시각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패턴을 찾고 일관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각의 순환은 그저 당장에 작동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감각 경험의 흐름에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려고 빈번히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딱히 정해진 경계도 없이 자신이 내놓은 비판의 타당성을 궁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 순간에 생각의 순환에 단 하나의 업무만 있다. 즉, 감각적 정보를 추적해 따라가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의 과정은 국지적이고 단편적이며 우리는 전체의 문학 작품과 교향곡 전곡 또는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의미를 떠올리기 위해 줌아웃을 할 수는 없다. 물론 줌아웃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의 또 다른 변주에 말려드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경험이나 비평 또는 논쟁에서 또 다른 것들로 급히 나아갈 때 우리가 복잡한 전체를 그 완전한 상태로 동시에 포함한다고 상상하는 것 역시 위대한 착각이다. 물론 아무런 제한도 없이
미술과 문학, 인생을 논할 수 있으며 생각의 순환은 예전에 지나간 이러한 단편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쓴다. 무에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우리의 능력은 훌륭하게도 게임과 운동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쪽에 있는 직사각형 틀을 향해 공을 차고 또 다른 직사각형 틀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은 어떻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또는 특별히 설계된 막대기로 작고 하얀 공을 가능한 한 적은 횟수만큼 쳐서 땅에 있는 작은 구멍 안으로 넣는 일은 어떤가? 또는 톡톡 튀는 노란 공을 줄로 만든 라켓으로 쳐서 가로금을 위로 왔다 갔다 날려버리는 것은 어떤가? 그러나 축구, 골프, 테니스와 그 외 여러 게임과 운동은 아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행동과 도전은 더 고차원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 엉망진창으로 게임과 운동을 했을 때 등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도 일관성 있는 의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즉, 우리의 삶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 즉 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고 어쩌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목표에 의해 이끌려 갈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탁월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생은 그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우주 한 구석에서 일어난 짧고 목적 없는 생화학적 움직임일 뿐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둘 다 오해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의 탐색은 각 생각의 순환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의미에서는 생각과 행동, 이야기와 예술품, 게임과 운동을 정리하고 배열하고 패턴을 만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의미를 찾는 일은 일관성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 일관성은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진다. 의미를 찾는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도전과 논쟁을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한다. 소설과 시와 그림은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개별적인 인간의 삶만큼 풍요롭고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끝도 없이 재평가와 재해석에 열려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각자는 과거가 인도하고 만들어낸 전통이다. 음악과 미술, 문학과 언어 또는 법의 전통처럼 우리는 개성과 수정, 재해석과 대규모의 재창조가 가능하다. 우리의 정신적 현재는 정신적 과거로부터 세워졌지만 상상력은 우리가 오래전에 세워놓은 감방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다시 세운다. 마음의 길을 새로 내는 일은 언제나 느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바꿔나갈 때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각 생각의 순환은 돌 때마다 흔적을 남기고 각 흔적은 주기마다 미래의 순번을 만들어낸다. 생각은 마치 도랑, 시냇물, 계곡에 난 물길을 따라가며 고지대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을 찾아내는 물방울과 같다. 그리고 지나는 길에 물방울 하나하나는 그 물길을 조금 더 깊게 파낸다. 그렇게 풍경은 부분적으로 과거에 물이 흘렀던 역사가 되고 미래에는 물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안내자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적 삶은 예전의 생각들이 깎아낸 수로를 따라 흐르고 현재의 생각과 행동의 흔적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만들어준다. 물방울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파른 수로를 따라 비탈 아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내지만 수없이 많은 물방울이 흘러가며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늠할 수도 없이 작은 침신력이 그 다음 물방울이 흘러가는 길을 그리고 그 다음 물방울이 흘러가는 길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각 생각의 순환은 미래 생각의 순환을 매끄럽게 해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기억 흔적을 새겨놓는다. 각각의 순간적인 해석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거의 시도들에 의지하고 적응한다. 따라서 각 생각의 순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생각들이 가장 쉽게 흘러갈 정신적인 경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각 생각의 순환은 가능한 한 현재의 감각적 정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과거의 감각적 정보에 대한 해석과 일관성을 가지게 하려고 애쓴다. 평생 생각의 흐름은 복잡한 형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형식에 맞춰 다듬어진다. 그러한 형식이 바로 마음의 습관이자 정신적 레퍼토리다. 이러한 과거의 생각 형식과 기억의 흔적은 우리의 놀라운 정신적 능력을 뒷받침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형태를 잡아주는 한편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결국 어떤 내면의 정신적 풍경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 세계의 내적인 복제본이 아니며 신념과 동기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이는 과거의 생각 주기가 주었던 영향력의 기록이다. 뇌는 원리가 아닌 선례에 의해 작동한다. 매번 새로운 생각의 순환은 과거 관련된 생각들의 자투리를 재작업하고 변형해서 우리가 현재 주목하는 정보를 이해한다. 그리고 각 생각의 순환의 결과는 그 자체로 미래의 생각을 위한 원재료가 된다.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의 기반을 이루는 원리를 발견하려는 초기 인공지능은 실패했고 언어의 문법적 원리를 밝혀내려는 언어학도 실패했다. 진실과 선과 마음의 특성이 지닌 진정한 의미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를 정확히 표현하려던 철학도 실패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다. 인간 지성을 뒷받침하려는 선례 체계는 모순적이고 고도로 유연하며 제한이 없다. 특히나 유사한 선례가 없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제한 없는 개방성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복잡한 이 세상을 다룰 때 필요한 것 그 자체다. 우리의 눈부신 정신적 탄력성, 즉 풍부한 상상력으로 복잡하고 한계가 없는 정보를 다양한 패턴으로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인간 지성의 비결이라면 인공지능의 가능성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영향력은 아주 지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껏 보았듯이 인간의 추론과 지식을 추출해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성문화하려던 초기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에 맞춰 흘러갈 것이라던 희망 섞인 숨겨진 내면의 원칙은 착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살펴봤듯 인간 지성은 선례를 바탕으로 하며 그러한 선례를 확장하고 함께 모으고 재설계해서 활짝 열린 새로운 세계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지성의 비결은 새로운 것에 대처하기 위해 오래된 것을 재설계하는 놀라운 유연성과 영리함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컴퓨터 조작 지능의 극적인 발전은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탄력성을 복제해서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상상력은 우리가 제스처 게임에서 중년의 남성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다가 허공을 찌르는 것이 영화 킹콩을 묘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흑백 무늬 작품에서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을 읽어낼 수 있다든지, 또는 위압적일 정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많은 은유를 통해 세상을 본다든지 하는 모습이 가능하게 해준다. 컴퓨터 조작 지능은 그 대신에 완전히 다른 통로를 따라가고 있다. 체스와 산수처럼 자유로운 해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정강석화의 속도로 수행하는 계산의 방대한 순서를 축소했다. 게다가 음성 인식과 기계 번역, 일반적인 지식 테스트 같은 과제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아들여서 우리와 그다지 다를 바 없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인간 지성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생물학적 지능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점은 그 눈부신 유연성에 있다. 우리 뇌가 윌리엄 터너의 페인트 자국과 디비시의 라메르를 사납거나 고요한 바다 풍경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별할 것도 없다. 또한 우리가 만화 주인공과 그림자 인형 또는 발레 무용수의 움직임을 인간 드라마를 연기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장력을 지낸 재료의 특성에서 마음 상태까지 즉각 정신적인 비약을 한다는 것, 스트레스를 받은 긴장함, 과하게 또는 덜 늘어남, 너무 얇게 펴짐, 팽팽함, 절박함, 끊어질 것 같음, 한계점의 다다름, 뻣뻣함 역시 특별하지 않다. 우리 뇌가 물과 소리, 빛, 복사, 진동이 만들어내는 잔물결과 밧줄의 꿈틀거림, 심지어는 중력 자체도 같은 기초 원리가 지배하는 다른 종류의 파동이라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 역시 평범한 일이다. 우리 정신적 탄력성은 인간 지성을 그토록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여하는 창조적이고 가끔은 걷잡을 수 없이 운유적인 해석은 기계로 복제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전혀 다른 존재다. 나와 같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매료된 사람들이 느끼는 도 이상의 문제는 우리가 정신적 탄력성보다는 무차별 대입 공격에 의해 해결되는 정신 활동이 추가적으로 자동화되리라고 기대해도 괜찮은지다. 이는 250만 년 전 어느 날 탄자니아의 올드바이 협곡에서 석기 도구를 만들어낸 데에서 시작된 추세의 일부로 산업혁명 시대에는 극적일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다. 사람과 기술은 사람이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의 창의력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과제들이 표준화와 기계화의 과정을 통해 가끔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감탄을 안겨준다. 손으로 짠 직물의 신축성과 유려한 솜씨는 다양한 경우에 배틀이 달성한 정확성으로 대체되었고, 그러다가 증기로 움직인 다음에는 1800개에 가까운 천공카드로 통제되는 자카드식 직조기가 등장했으며, 오늘날 컴퓨터 동력 직조기의 발군의 생산성으로 옮겨갔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환경은 좀 더 정밀해지고 표준화되었으며 더 많은 업무가 기계로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디지털화와 빅데이터는 우리보다 컴퓨터가 훨씬 훌륭하게 해내는 더욱 매끄럽고 훨씬 정밀하게 정의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 지성의 비결은 제대로 구조화되지 않고 절대 예상치 못한
매우 가변적인 입력물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에 있다. 우리는 가죽 가방에서 성내는 얼굴을 보고 흑백의 조각 작품에서 뚜렷하고 감정이 가득 실린 인간을 분간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현대의 인공지능이 도달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들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충당하고 변형해서 자유분방하게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냉철한 성찰이 어렵게 구성해내는 인간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는 작용하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작동 상태로 가장 잘 인도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해석의 탐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대체될 수 없으며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의식적인 신중함을 따라 전달되게 된다. 기계의 약진이 두려운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약간의 안도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운유가 우리 지성의 발견이라면 그 비결은 아마도 몇 세기 동안 어쩌면 영원히 인간의 뇌 속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에필로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자신의 뇌가 저지르는 속임수의 희생자들이다.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색깔과 사물, 기억, 신념, 선호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지어내며 합당한 이유를 술술 뱉어내는 멋진 즉흥기관이다. 사실 우리의 의식적 생각이란 단지 반짝이는 표면에 지나지 않지만 뇌는 이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색깔과 사물과 기억과 신념, 선호로 이뤄진 깊은 내면의 바다에서 끌어올린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매력적인 이야기꾼이다. 마음속에 숨겨진 미리 형성된 신념과 욕망, 선호, 태도, 심지어 기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평면이다. 그 표면이 그곳에 존재하는 전부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거침없고 매혹적인 즉흥 시인으로 순간순간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춤이든 음악이든 이야기든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갓 태어난 즉흥적인 생각은 과거의 즉흥적인 생각의 파편에서부터 지어낸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역사이며 새로운 지각과 생각, 감정과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를 재배치하는 훌륭하게 창조적인 기계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층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색하거나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창조를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빚어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세계로부터 숨겨진 냉혹한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변신한 것이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선례를 고려하고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결정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오늘날의 생각과 행동이 내일의 선례인 것처럼 우리는 말 그대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이는 익숙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직관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 지각과 기억과 의사결정과 개성의 특성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베일 뒤에 감춰져서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던 사기와 음모와 착각의 이야기다. 심지어 우리는 들춰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 베일이 그곳에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마음에 대한 한 세기가 넘는 과학적 연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그것을 들춰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단 내면의 세계, 진정한 자아, 정신적 깊이와 무의식적인 정신력에 관한 마법이 깨지자 우리는 좀 더 또렷한 빛 아래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임시 추론가이자 창의적인 은유 기계로 계속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의 찌꺼기들을 순간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전체로 함께 엮어낸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창조해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훌륭하다. 아주 잘 됐네 라고 당신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는 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일관성 없는 엉망진창이 아니라 타당한지를 설명해 줄 신념과 동기가 필요하다. 분명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행동의 과정을 설정해 줄 우리에 관한 결정적인 내면의 사실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들, 우리가 믿는 이상, 우리를 움직이는 열정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마음이 평면이라면 현실에서는 신념과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내면의 신념 따윈 존재하지 않고 동기는 현실이라기보다는 투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설레의 계층, 즉 예전의 생각과 행동을 연속적으로 각색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돈된 또는 가끔은 무질서한 생각의 본질에 대해 아주 다르고 좀 더 매력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선례들의 공통된 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례들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문화를 창조해 나가지만 새로운 선례들은 오래되고 공통된 선례들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 역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별도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아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놀라우리만큼 연약하다. 우리는 그저 가장 가볍게 그려낸 문학적 창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삶과 조직과 사회를 구성한다. 계속적인 재창조라는 개념은 일단 속임수가 드러난 뒤 우리의 행동을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척도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특히 혼란을 유발한다. 결국 우리가 설 수 있는 단단한 기반 같은 것은 없으니까. 새로운 생각과 가치, 행동은 그저 과거 선례의 전통 안에서만 정당화되거나 비판받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선례가 적용되고 어떤 선례가 주도해야 하는지는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과 사회의 구성이 본질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다. 또한 우리가 결정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동일한 창조적인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컨대 인생은 우리가 참가하고 규칙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점수를 지키는 경기다. 이러한 관점은 아마도 상대론자들에게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어떤 관점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나 그 반대가 진실이다. 훌륭한 삶이라든가 훌륭한 사회가 기반으로 삼는 궁극적인 기초가 없다면 우리 삶과 사회가 맞닥뜨리는 도전 과제는 우리 자신과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갈등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것이 된다. 오랜 선례를 쥐고 있는 것이 보수적인 정치적 충동으로 보일 수 있다면 확고한 전통에 접촉하고 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목표는 자유주의 정치 전통 뒤에 숨어 있는 충동이 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원칙은 시대와 개인, 공동체를 초월한 순간적인 신념들을 함께 연결하는 공개 토론을 허용하기 위해 세워졌고, 그러한 토론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성문화되었다. 자유시장과 돈, 무역, 그리고 현대의 경제체제는 재화화, 용력과 돈의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호를 서로 연결해준다. 민주주의 정치와 법의 지배는 우리의 행동들 간의 잠재적인 충돌, 똑같은 사람이 내렸든 다른 사람이 내렸든 간에 한순간의 결정은 다른 미래 순간의 결정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해결해 줄 수 있다. 자유사회에서 우리는 단순히 저마다의 개인적 꿈을 꾸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전체로 엮어가려고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선호와 신념과 행동이 연결될 수 있는 자유사회에서조차 선례에 기반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각적 재구성과 갑작스러운 통찰, 종교적 개종, 그리고 개념적이고 정치적인 혁명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은 기억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잊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낸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의 변화와는 부분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원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례를 이어간다는 것이 과거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점진적으로 훌륭하게 탈바꿈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적이고 정치적인 체계는 세대에 걸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물론 각 단계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해석과 재해석에 의해 유도된다. 수학자는 과거의 선례를 추론의 방법으로 사용해 전체 이론이 모순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확실한 선례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개인은 점차 사이비 교주 또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글을 믿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명분과 프로젝트, 관계를 유지하거나 버릴 수도 있고 수백만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례로 인정받던 것은 그 자체가 변화하고 또다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좋고 나은 이야기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길 바라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야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절대로 더 잘 짜인 일관성이 반드시 문화적 진보나 지적인 진보를 시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자신이나 사회가 선례의 일관성 있지만 참담한 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초자연적인 심령의 힘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생각의 감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만들어진 것처럼 해체될 수도 있다. 마음이 평면이라면 우리가 마음과 삶과 문화를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동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또 현실로 이뤄낼 힘을 지닌 셈이다. 모든 책들이 다 그렇지만 유독 이 책에 대한 사색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